1973년 8월 8일 도쿄 한복판. 한 남자가 사라졌다. 백주대 낮에 호텔 복도에서. 아무도 막지 못했다. 닷새 후 그는 서울에 나타났다. 묶인 채, 멍든 채, 거의 죽은 채. 그는 무슨 일을 겪었나? 공식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 정부는 부인했다. 우리는 몰라요. 일본은 분노했다. 주권 침해다. 미국은 침묵했다. 알지만 말 못해요. 진실은 바다 밑에 가라앉을 뻔했다. 말 그대로. 김대중의 발목에는 돌이 묶여 있었다. 가판에 섰다. 파도가 기다렸다. 죽음이 3미터 아래 있었다. 그런데 왜 살았을까? 누가 막았을까? 그리고 왜 34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납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자국 국민을 죽이려 한 이야기다. 대통령이 승인하고 정보기관이 실행하고 세계가 눈감은 범죄. 오늘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1973년 8월 8일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12호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경고한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 도쿄 치요다구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층 2212호실 문이 열리고 김대중이 복도로 나섰다. 민주통일당 당수 양일동과의 대화를 마친 참이었다. 다음 날 히비야 공원에서 열릴 반유신 집회 준비를 논의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5명의 남자들이 다가왔다. 일본 경찰입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말했다. 김대중은 고개를 들었다. 일본 경찰이 왜 한국말을? 의문이 스치는 순간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도와주세요. 살인자들입니다. 김대중이 소리쳤다. 옆에 있던 비서 이철이가 막으려 했지만 주먹 한 방에 쓰러졌다. 남자들은 김대중의 입을 막고 비어있던 2210호실로 끌고 갔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위원회가 2007년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남자들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이었다. 방 안에서 김대중은 의자에 묶였다. 눈을 가렸다. 입에 수건을 쑤셔 넣었다. 숨이 막혔다. 조용히 하면 죽이지 않겠다. 한 남자가 속삭였다. 김대중은 자신이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 순간 나는 죽음을 각오했다. 오후 1시 19분. 일본 경찰 수사 기록에 명시된 정확한 납치 시각이다. 2023년 일본 아사히 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경찰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피해자는 5명의 한국인 남성에게 제압당했다. 목격자는 복도에서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호텔 복도에서 객실로 이동 시간은 단 30초. 그러나 그 30초가 김대중의 운명을 바꿨다. 아니, 한국 현대사를 바꿨다. 왜 그들은 김대중을 납치했는가? 무엇이 그를 그토록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는가? 답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대통령 선거.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 개표 결과 박정희가 승리했다. 그러나 득표 차이는 1200만 표 중 95만 표에 불과했다. 야당 후보가 이토록 바짝 추격한 건 처음이었다. 박정희 정권에게 김대중은 악몽이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편찬한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는 이렇게 기록한다. 김대중은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다. 선거 후 김대중은 해외로 떠났다.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에 체류했다. 그리고 1973년 7월 김대중은 미국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명 한민통을 결성했다.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해외 조직이었다. 이제
일본에서도 한민통 지부를 만들려 한다. 제일 한국인들을 모아 박정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연다. 서울중앙정보부 본부 보고서가 올라왔다. 김대중, 도쿄에서 반정부 활동 활발. 이후락 부장이 책상을 쳤다. 국정원 진실규명위원회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1973년 7월 19일 사건 발생 20일 전에 KT 공작계획서가 작성되었다. KT는 김태중의 약자였다. 계획서에는 암살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비공식적으로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김대중을 제거하라. 그는 살아있는 한 위협이다.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국내 반대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 다음 선거에서 또 출마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공작 계획서가 승인되었다. 요원들이 도쿄로 파견되었다. 김대중을 감시했다. 어디서 묵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혼자인지 파악했다. 8월 8일이 선택되었다. 김대중이 호텔에서 양일동을 만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2002층 복도는 조용하다. 목격자가 적다. 완벽한 기회였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장소가 일본이라는 것.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외교적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령은 내려졌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일본 경찰로 위장하라. 바다에 수장하라. 2210호실에서 김대중은 의자에 묶인 채 기다렸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남자들은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도쿄의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평화로운 여름날이었다. 그러나 이 방 안에서는 납치가 진행 중이었다. 오후 2시, 1시간이 지났다. 남자들이 김대중을 일으켰다. 담요로 감쌌다. 문이 업었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호텔 뒷문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일본 경찰이 나중에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목격자 한 명이 담요에 쌓인 사람이 차에 실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차가 출발했다. 어디로 가는가? 김대중은 알 수 없었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 입이 막혀 있었다. 손이 묶여 있었다. 그는 완전히 무력했다. 납치범들의 소나귀에 있었다. 1시간 후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김대중이 훗날 일본 경찰에 보낸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고속도로에서 길을 물어본 뒤 1시간을 더 달렸다. 도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목적지는 간사이 지역의 한 아지트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다. 오후 5시쯤 차가 멈췄다. 김대중을 건물 안으로 데려갔다. 다다미 방이었다. 그를 바닥에 눕혔다. 그제야 눈가리개를 풀어줬다. 그러나 방은 어두웠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다. 왜 이러는 겁니까? 김대중이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침묵이었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은 알고 있었다. 한국중앙정보부였다. 한국어 억양이 명확했다. 행동이 조직적이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작전이었다. 밤이 되었다. 김대중은 음식을 받지 못했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누워 생각했다. 내일은? 모레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같은 시각, 도쿄에서는 난리가 났다.
오후 6시. 호텔 직원이 2212호실에서 피와 흔적을 발견했다. 이철이가 정신을 차렸다. 경찰에 신고했다. 김대중이 납치당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호텔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납치범들은 5시간 전에 사라졌다. 목격자 진술을 모았다. 지문을 채취했다. 그러나 단서는 거의 없었다. 다음날 아침,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대중 납치, 우리는 모른다. 일본 경찰이 조사 중이다. 비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작전을 명령한 것도 그들이었다. 그러나 인정할 수 없었다. 외교적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아지트 다다미 방에서 이틀째 밤을 보냈다. 그는 생각했다. 왜 아직 죽이지 않았을까?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답은 곧 밝혀질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답은 김대중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8월 11일 오전, 납치 사흘째. 아지트 문이 열렸다.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다. 중년이었다. 양복을 입었다. 다른 요원들과 달리 침착했다. 그는 김대중을 내려다봤다. 정치를 포기하시오. 그가 말했다. 김대중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소. 김대중은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선택지가 없소. 국가정보원 진실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중앙정보부는 김대중을 설득하려 시도했다. 실패하자 제거 계획을 본격화했다. 비공식적으로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다. 김대중을 바다에 수장한다. 그날 오후 김대중은 다시 차에 실렸다. 이번에는 더 오래 달렸다. 일본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목적지는 항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 당국은 여러 항구를 수색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항구에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국 선박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름은 용금호였다. 중앙정보부 소속 공작선이었다. 1973년 9월 17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수사자료는 이렇게 주장했다. 용금호를 면밀히 조사했으나 김대중 납치 용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2007년 국정원 조사 결과 용금호가 납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공식 기록과 실제 진실 사이에는 34년의 간극이 있었다. 김대중은 배에 실렸다. 선실로 끌려갔다. 좁은 방이었다. 창문이 없었다. 그를 의자에 다시 묶었다. 배가 출렁했다. 엔진 소리가 들렸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김대중이 물었다. 요원 하나가 비웃었다. 곧 알게 될 거요. 그 말의 의미를 김대중은 이해했다. 바다. 그들은 자신을 바다에 버릴 작정이다. 밤이 되었다. 배는 계속 나아갔다. 일본 해역을 벗어나 공해로 향하고 있었다. 공해에서 일어난 일은 누구의 관할도 아니다. 완벽한 범죄 장소였다. 김대중은 선실에서 기도했다. 그가 훗날 회고록 옥중서신에서 쓴 내용이다. 나는 그 순간 가족들을 떠올렸다.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나는 옳은 일을 위해 싸웠다. 8월 12일 새벽, 납치 나흘째. 선실문이 열렸다. 2명의 요원이 들어왔다. 그들은 밧줄과 무거운 쇠덩이를 들고 있었다. 김대중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일어나시오. 요원이 말했다. 김대중을 의자에서 풀었다. 그러나 손은 여전히 묶여 있었다. 그를 갑판으로 끌고 나갔다. 밖은 어두웠다. 별만 빛나고 있었다. 사방이 바다였다. 육지는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요원들이 김대중의 발에 새덩이를 묶기 시작했다. 그는 저항하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3명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이러지 마시오. 김대중이 외쳤다. 나를 죽이면 국제적 문제가 될 것이오. 한 요원이 웃었다. 당신이 실종되었다고 알려질 뿐이오. 일본에서 행방불명. 누가 우리를 의심하겠소?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는 납치를 부인하고 있었다. 김대중이 사라지면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쇠덩이가 발목에 단단히 묶였다. 요원들이 김대중을 난간 쪽으로 끌고 갔다. 그 아래는 검은 바다였다. 한 번 빠지면 올라올 수 없다. 쇠덩이가 바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잠깐! 한 요원이 소리쳤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다. 누군가 급히 말하고 있었다. 요원의 얼굴이 변했다. 배 근처에 미국 함정이 있다. USS 배너. 미국 해군 정찰함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미국 정보기관은 김대중 납치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국중앙정보부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용금호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갑판에서 요원들이 당황했다. 어떻게 하지? 미국인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던지면? 국제적 스캔들이 될 거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서울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요원이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동료들을 봤다. 계획 변경이다. 다시 선실로 데려가라. 김대중은 다시 선실로 끌려갔다. 발목에 새덩이가 풀렸다. 그는 의자에 다시 묶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왜 죽이지 않았을까? 답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과 워싱턴에 있었다. 미국 대사 필립 하비브가 청와대에 긴급 연락을 했다. 2007년 공개된 미국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하비브는 이렇게 경고했다. 김대중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미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박정희는 딜레마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김대중을 제거하고 싶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했다. 1973년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었다. 미국의 군사 원조와 경제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었다. 비공식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압박했다. 한국은 변명했다. 우리는 관련이 없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결국 명령이 내려졌다. 김대중을 살려서 돌려보내라. 단, 한국으로 데려와라. 일본이 아니라. 왜 한국으로? 일본에 돌려주면 일본 경찰이 조사할 것이다. 증거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한국으로 데려오면 통제할 수 있다. 8월 12일 밤, 배가 방향을 틀었다. 일본 해역을 지나 한국으로 향했다. 김대중은 선실에서 기다렸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를지는 알 수 없었다. 8월 13일 새벽, 배가 부산 근처 해역에 도착했다. 소형 보트가 김대중을 육지로 실어 날랐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를 차에 태웠다. 서울로 출발했다. 김대중은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렸다. 차가 멈췄다. 그를 내렸다. 눈가리개를 풀었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신의 집 앞이었다. 오후 11시였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자료에 따르면 정확한 시각은
8월 13일 23시였다. 김대중은 비틀거리며 집문을 두드렸다. 아내 이희호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남편이 묶인 채, 멍든 채,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여보! 그녀가 달려와 그를 안았다. 김대중은 그제야 무너졌다. 닷새 만에 처음으로 안전했다. 그러나 정말 안전한가? 다음날 아침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대중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나는 도쿄에서 납치당했다. 한국 요원들에게.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으로 살아남았다. 한국 정부는 즉시 부인했다.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다. 김대중은 스스로 귀국했다. 납치는 없었다. 그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세계는 지켜보고 있었다. 일본은 분노했다. 미국은 우려했다. 한국 국민은 충격받았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진실은 봉인되었다. 30년 이상 봉인될 것이었다. 김대중은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8월 14일, 귀환 다음 날. 김대중의 집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한국 기자, 일본 기자, 서양 기자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다. 정말 중앙정보부가 납치했습니까? 김대중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사용했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한국배로 이송배였습니다. 그의 증언은 상세했다. 날짜, 시간, 장소, 납치범들의 행동. 그러나 청와대는 단호했다. 8월 15일 공식 브리핑에서 정부 대변인이 말했다. 김대중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모든 증거를 은폐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격분했다. 주권 침해였다. 외국 정보기관이 도쿄 한복판에서 사람을 납치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본 국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야당은 정부를 추궁했다. 왜 한국 요원들이 우리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버려뒀는가? 다나카 가쿠에 총리는 곤란한 입장이었다. 한일 관계는 경제적으로 중요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일본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샅샅이 조사했다. 지문을 채취했다. 목격자들을 다시 불러 진술을 받았다. 아사히 신문이 2023년 공개한 경찰 문서에는 수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 8월 7일, 사건 전날, 도쿄의 한 약국에서 2명의 한국인 남성이 마취제를 구입했다. 약국 점원이 그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경찰이 사진을 보여주자 점원이 말했다. 이 사람입니다. 김동훈과 닮았습니다. 김동훈.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공식적으로는 외교관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다. 일본 경찰은 그를 출두 요청했다. 1973년 9월 외무성을 통해 정식으로 조사 협조를 구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은 명확했다. 거부한다. 일본 경찰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 한국 측에서 김동훈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답했다. 왜? 조사를 받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외교 위기가 고조되었다. 일본은 한국 대사를 소환했다.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귀국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해명하라. 한국은 계속 부인했다. 증거가 없다. 의심만으로 외교관을 조사할 수는 없다. 8월 23일, 요미우리 신문이 폭탄 기사를 실었다. 한국 정보 소식통.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납치 관련 인정. 익명의 한국 정보 관계자가 신문사에 제보했다. 사실이다. 우리가 했다. 서울은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는 즉각 해명을 요구했다. 누가 신문사에 정보를 흘렸는가? 중앙정보부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보자는 찾지 못했다. 8월 24일, 한국 정부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요미우리 신문 서울지국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기록에 따르면 기사 취소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였다. 언론 탄압이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 일본에서 야당 지도자 납치. 유럽 신문들도 다뤘다. 아시아 독재 정권의 불법 행위. 박정희 정권의 이미지가 추락했다. 국내에서도 반응이 일었다. 9월 2일,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정부정치 철폐, 김대중 납치 사건 진상규명. 2년 만에 학생운동이 다시 분출했다. 유신체제 이후 침묵하던 대학가가 깨어났다. 시위는 다른 대학으로 번졌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경찰이 진압했다. 최루탄이 터졌다. 학생들이 연행되었다. 그러나 시위는 멈추지 않았다. 야당도 움직였다. 신민당은 국회에서 정부를 추궁했다. 김대중 납치의 배후를 밝혀라. 그러나 여당은 방어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국회는 공전했다. 김대중 본인은 동계동 자택에 사실상 연금되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자유였다. 그러나 집 밖에는 정보기관 요원들이 감시하고 있었다. 전화는 도청당했다. 방문객은 기록되었다. 그는 인터뷰를 계속했다. 외신 기자들이 찾아왔다. BBC, CNN, 뉴욕타임스. 그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나는 납치당했다. 한국 정보기관에 의해.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다. 세계는 들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듣지 않았다. 9월 중순,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동아시아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려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해야 한다. 비공식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 국무부가 중간에서 조율했다. 한국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 일본은 무엇을 원하는가?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김동은 서기관을 해임한다. 둘째, 김대중의 해외 활동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셋째, 김종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유감을 표시한다. 주목할 점은 사과가 아니라 유감이라는 표현이었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유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끝까지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10월 26일, 김대중의 연금이 풀렸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다. 현재와 같은 여건 아래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 한일 간의 우호에 금이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 압박 때문이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조건을 제시했다. 정치활동 중단을 약속하면 자유를 준다. 거부하면? 위협이 분명했다. 11월 1일, 한국 외무부가 공식 발표를 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일 간 합의로 종결되었다. 공식적으로 사건은 끝났다. 비공식적으로는 진실이 묻혔다. 그러나 정말 끝난 것일까? 아니었다. 김대중은 살아있었다. 그의 기억은 생생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언젠가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멀었다.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었다. 그 사이에 김대중은 또다시 체포될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낼 것이다. 1973년 가을, 동교동 집에서 김대중은 창밖을 바라봤다. 감시요원들이 서 있었다. 그는 자유롭지 않았다. 살아있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기록한 그의 말이다.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끝까지. 이것이 김대중 납치 사건의 끝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30년의 투쟁. 마침내 대통령이 되는 극적인 반전. 그리고 2007년 국가의 공식 사과.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다음 장들의 몫이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1973년 8월, 한 남자가 납치당했다. 죽을 뻔했다. 그러나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의 생존은 한국 민주주의의 생존을 의미했다. 용금호 선실. 김대중은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손발이 묶여 있었다. 그런데 이제 더 끔찍한 것이 추가되었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원들은 김대중의 오른손목과 왼발목에 각각 수십 킬로그램짜리 돌을 매달았다. 등에는 판자를 대고 몸과 함께 묶었다. 왜 이런 준비를? 답은 명백했다. 수장 준비였다. 바다에 던지면 즉시 가라앉도록,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김대중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회고록에서 쓴 내용이다. 그 순간 나는 내 죽음이 몇 시간 안에 올 것임을 확신했다. 용금호는 전속력으로 항해했다. 어디로? 공해였다. 일본도 한국도 아닌 아무도 관할하지 않는 바다. 거기서 일어난 일은 누구도 조사할 수 없다. 완벽한 범죄 장소였다. 8월 12일 새벽. 배는 동해 한가운데 있었다. 파도가 높았다. 바람이 거셌다. 선실에서 요원들이 준비하고 있었다. 곧 끝낼 거다. 한 명이 말했다. 김대중은 들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었다. 몸이 완전히 결박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음이 들렸다. 엔진 소리와 다른 굉음이었다. 비행기? 헬리콥터? 선실에 있던 요원들이 당황했다. 비행기다! 한 명이 외쳤다. 모두 갑판으로 뛰쳐나갔다. 김대중이 회고록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눈이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굉음을 느꼈다. 배와 비행기가 서로 쫓고 쫓기를 30분 이상 계속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해상자위대였다.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기가 용금호를 추적하고 있었다. 왜? 일본 정부가 김대중 납치 사건을 파악했다. 한국 배가 의심스러웠다. 추적 명령이 내려졌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중요한 세력이 개입하고 있었다. 미국이었다. CIA가 중앙정보부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KT 공작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김대중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 국무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8월 11일 워싱턴 시각으로 오후였다. 국무장관이 물었다. 김대중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좌관이 대답했다. 한일관계 파탄, 동아시아 안보 위기,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 상실. 결정이 내려졌다. 막아야 한다. 즉시 서울에 통보하라. 주한 미국 대사 필립 하비브에게 지시가 갔다. 박정희를 압박하라. 8월 12일 아침, 하비브가 청와대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박정희를 만났다. 2007년 공개된 미국 국무부 문서에는 이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비브가 말했다. 김대중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박정희는 화를 냈다.
이것은 우리 내정 문제요. 하비브가 대꾸했다. 일본 영토에서 납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국제 문제입니다. 긴장이 흘렀다. 그러나 박정희는 계산했다. 미국을 잃을 수 있는가? 없다. 오후에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락 중앙정부 부장이 전문을 받았다. 김대중을 살려서 귀국시켜라. 바다에 버리지 마라. 이후락이 훗날 측근에게 털어놓은 내용이 있다. 1980년 그는 전 국회의원 최영근에게 이렇게 말했다.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나는 곤혹스러워 계속 미뤘다. 그러나 재촉해서 실행했다. 그런데 미국이 개입했다. 용금호에 무전이 도착했다. 계획 변경. KT를 생환시켜라. 부산으로 향하라. 갑판에 있던 요원들이 황당해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돌을 발목에 묶었는데. 이제 와서 살리라고?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다. 선실로 돌아갔다. 김대중의 발목에서 돌을 풀었다. 그는 여전히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알지 못했다. 요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가 방향을 틀었다. 공해에서 한국 해역으로. 8월 13일 새벽 부산 앞바다에 도착했다. 소형 보트가 김대중을 육지로 실어 날랐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김대중을 차에 태웠다.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었다. 입이 막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았다. 왜? 그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차가 북쪽으로 서울로 달리고 있다는 것만 느꼈다. 몇 시간을 달렸다. 고속도로였다. 차 안에서 요원들이 대화를 나눴다. 어디에 내려놓지? 자택 근처. 경찰이 볼 텐데?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할 거야.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는 납치를 부인할 계획이었다. 김대중이 스스로 귀국했다고 주장할 것이었다. 아무리 그가 증언해도 증거가 없으면 입증할 수 없다. 교묘한 계산이었다. 우후간 계산이었다. 차가 서울에 진입했다. 마포구를 지나 동교동으로 갔다. 김대중의 집 근처에 차를 세웠다. 23시, 밤 11시였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기록에 명시된 정확한 시각이다. 요원들이 김대중을 차에서 끌어냈다. 그의 손을 풀었다. 눈가리개를 벗겼다. 입을 막은 것을 제거했다. 김대중은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닷새만이었다. 가시오. 한 요원이 말했다. 그리고 입 조심하시오. 다음에는 미국도 못 구할 거요. 위협이었다. 명백한 위협이었다. 김대중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대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안에 이효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 비명을 질렀다. 초췌한 얼굴, 찢어진 옷, 멍든 몸. 여보! 그녀가 달려와 그를 안았다. 김대중은 그제야 무너졌다. 129시간, 닷새하고 5시간. 그 시간 동안 그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이제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정말 살아 돌아온 걸까? 집 밖에서 차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감시가 시작된 것이다. 김대중은 자유롭지 않았다. 서울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다음 날 아침 기자들이 몰려왔다. 김대중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다. 납치, 고문, 수장시도, 미국의 개입. 세계가 들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귀를 막았다. 8월 14일 오전 서울 중심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청와대 지하 벙커. 박정희, 이후락, 김종필, 그리고 몇 명의 핵심 참모들. 의제는 하나였다. 김대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가 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참모가 보고했다. 외신 기자들에게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납치, 배, 수장 시도까지. 박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대책은? 이후락이 대답했다. 부인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대중이 스스로 귀국했습니다. 납치는 그의 거짓말입니다. 김종필이 끼어들었다. 그러나 일본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경찰은 맹렬히 수사하고 있었다. 2023년 공개된 일본 경찰 문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8월 15일 도쿄 신주쿠의 한 약국에서 결정적 단서 발견. 8월 7일 2명의 한국인 남성이 클로로포름과 마취제를 대량 구매. 약국 점원이 증언했다. 이상했어요. 왜 외국인이 이런 약을 사는지. 그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보여줬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 사진이었다. 점원이 한 명을 가리켰다. 이 사람입니다. 김동은 서기관과 닮았습니다. 김동은 공식적으로는 외교관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중앙정보부 도쿄 파견 요원이었다. 국정원 진실규명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KT 공작의 현장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 김동은 서기관의 출두를 요청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서울의 답변은 간단했다. 거부합니다. 외교관 특권입니다. 외교관 특권. 외교관은 주재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사도, 체포도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이 방패 뒤에 숨었다. 일본은 분노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8월 20일, 일본 국회에서 폭풍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공격했다. 이것은 주권 침해입니다. 외국 정보기관이 우리 수도에서 사람을 납치했습니다.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까? 다나카 총리가 변명했다. 우리는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한일 경제관계가 너무 중요했다. 외교 단절까지 갈 수는 없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직접 개입했다. 2007년 공개된 국무부 문서에는 그의 메모가 있다. 한일 갈등은 동아시아 안보에 해롭다.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비공식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이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본의 요구는 무엇인가? 첫째, 사과. 둘째, 재발 방지 약속. 셋째, 책임자 처벌. 한국의 입장은 첫째, 사과는 안 된다.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유감 표명은 가능하다. 셋째, 김동훈을 해임한다. 그러나 처벌은 안 된다.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일본은 더 강한 조치를 원했다. 한국은 최소한만 양보하려 했다. 이 와중에 김대중은 동교동 자택에 사실상 연금되어 있었다. 집 밖에는 항상 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정보 요원들이었다. 김대중이 외출하면 따라갔다. 누구를 만나는지 기록했다. 전화는 도청되었다. 편지는 검열되었다. 8월 25일, 김대중이 외신 기자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러나 기자가 집에 오는 길에 막혔다. 신원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경찰이 세웠다. 1시간을 붙잡아뒀다. 결국 인터뷰는 취소되었다. 이것이 김대중의 새로운 현실이었다. 살아있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한국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기록한 그의 말이다.
나는 생존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나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한다. 9월 초,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전술을 시작했다. 김대중에 대한 비방 캠페인이었다. 정부 계열 신문들이 일제히 공격 기사를 실었다. 김대중, 허위 납치 주장으로 국가 이미지 훼손, 반국가적 행위, 공식 언론이 선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여론은 분열되었다. 정부 지지자들은 김대중이 거짓말한다고 믿었다. 민주화 지지자들은 정부가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9월 17일,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다. 용구모 선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김대중 납치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공식 기록이 되었다. 같은 날,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사가 소환되었다. 귀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사가 준비된 답변을 읽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김대중 씨가 어떻게 귀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의원들이 야유를 보냈다. 거짓말! 주권 침해! 그러나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다. 증거는 있었다. 목격자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9월 23일, 요미우리 신문이 또 다른 폭탄 기사를 실었다. 한국 정보소식통, 납치 사실 확인. 인명의 제보였다. 중앙정보부가 실행했다. 이우락 부장이 지시했다. 박정희가 승인했다. 서울에서 또 난리가 났다. 누가 언론에 정보를 흘렸는가? 중앙정보부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다. 이후락이 조사를 명령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찾지 못했다. 9월 25일, 한국 정부가 보복했다. 요미우리 신문 서울 지국장을 추방했다. 허위 보도로 한일 우호를 해친다는 명목이었다. 국제언론인협회가 항의했다. 언론 탄압이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누가 김대중을 납치했는가? 공식적으로는 미스터리였다. 비공식적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왜? 권력 때문이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었다.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였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위험했다. 침묵하는 자만 안전했다. 9월 말, 학생 시위가 다시 분출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김대중 납치 사건 진상규명, 정보정치 철폐. 경찰이 진압했다. 수백 명이 연행되었다. 그중 한 명이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왜 시위했는가? 학생이 대답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정보요원이 비웃었다. 진실? 진실은 정부가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신체제의 본질이었다. 진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공식 발표만 있었다. 의문을 제기하는 자는 처벌받았다. 순종하는 자만 살아남았다. 10월이 되었다. 사건 발생 2달이 지났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김대중은 여전히 연금 상태였다. 일본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 미국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다. 무언가 타협이 필요했다.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이 필요했다. 그 답은 곧 나올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답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거래일 것이었다. 10월 초, 워싱턴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태를 끝내야 한다.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동아시아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북한과 소련이 이득을 볼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헨리 키신저가 직접 움직였다. 그는 서울과 도쿄에 특사를 보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합의하라.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안정이다. 정의가 아니라. 비공식 협상이 가속화되었다. 3자 회담이었다. 한국, 일본, 미국. 장소는 비밀이었다. 참석자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곧 드러날 것이었다. 일본의 요구사항이 정리되었다. 첫째,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유감을 표시한다. 둘째, 김동훈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해임한다. 셋째, 김대중의 안전을 보장한다. 한국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첫째, 사과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유감만 가능하다. 둘째, 박정희와 이후락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다. 셋째,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한다. 미국의 입장은 양쪽 모두 받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타협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냉전 시대의 현실이었다. 10월 23일, 한국 정부가 발표했다. 김종필 국무총리가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최근 사건에 대해 양국 간 이해를 도모한다. 공식적으로는 일반 외교 방문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사과 아닌 사과였다. 11월 2일, 김종필이 도쿄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총리님, 김대중 납치에 대해 사과하러 오셨습니까? 김종필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한일 우호를 강화하러 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종필이 다나카 총리를 만났다. 비공개 회담이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회담장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렸다. 회담이 끝났다.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핵심 문장은 이것이었다. 한국 측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자료에 기록된 공식 표현이다. 유감. 사과가 아니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이었다. 일본 야당은 격분했다. 이것이 사과입니까? 모욕입니다. 그러나 다나카 정부는 받아들였다. 왜?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용적 계산 때문이었다.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 수출, 투자, 기술협력.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다. 11월 3일, 추가 발표가 있었다. 김동은 서기관을 포함한 주일 대사관 일부 직원이 본국으로 소환된다. 공식적으로는 정기 인사이동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추방이었다. 김동훈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처벌받았을까? 아니었다. 국정원 진실규명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을 뿐이다. 승진도 했다. 포상도 받았다. 이것이 진실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관련자 조치였다. 비공식적으로는 임무완수 요원 보상이었다. 김대중을 납치한 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보호받았다. 11월 중순, 한국 정부가 김대중에게 압박을 가했다. 정보요원이 동교동 자택을 방문했다. 선생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정치활동을 중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선생님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김대중이 물었다. 만약 거부하면? 요원이 대답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죠. 감시당하고 제한받고 위협받으면서. 협박이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김대중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저항하면 또 납치당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가족도 위험할 수 있다. 11월 23일, 김대중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발표했다. 현재와 같은 여건 아래서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 관계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기록한 그의 공식 성명이다. 기자들이 질문했다. 자발적 결정입니까? 김대중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달랐다.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다음 날 한국 정부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김대중 씨의 현명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이로써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사건은 끝났다. 12월 초, 일본도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수사가 중단되었다. 공식 발표는 이랬다.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외교적 합의를 존중한다. 진실 규명보다 외교 관계가 우선이었다. 미국은 만족했다. 키신저가 보고를 받았다. 한일 갈등 해소, 동아시아 안정 회복.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 그것은 실용주의 앞에서 후순이었다. 1973년 연말 사건 발생 넉 달이 지났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공식적으로는 김대중은 살아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죽어 있었다. 진실은 묻혔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김대중은 동교동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었다. 마치 이 사건도 덮으려는 것처럼.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눈은 녹는다. 봄이 오면 녹는다.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 진실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얼마나 걸릴까? 그는 혼잣말을 했다. 10년, 20년, 30년.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했다. 자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집 밖에서 감시 차량이 여전히 서 있었다. 정보요원들이 교대하고 있었다. 김대중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자유로웠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기록한 그의 일기가 있다. 1973년 12월 30일, 오늘로 이 끔찍한 해가 끝난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년에는 모른다. 그러나 계속 싸울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 납치 사건의 공식적 종결이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앞으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투옥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망명하고 돌아오고 마침내 대통령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2007년 사건 발생 34년 후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었다. 김대중 납치는 국가기관이 저질렀다. 우리는 사과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직 먼 미래였다. 1973년 겨울 동교동 집에서 김대중은 혼자 앉아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러나 자유롭지 않았다. 침묵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얀 세상이었다. 그러나 그 하얀 겉모습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다. 권력의 어둠, 폭력의 어둠, 거짓의 어둠. 언젠가 그 어둠이 거칠 것이다. 언젠가 진실이 빛을 볼 것이다. 김대중은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살아있게 했다. 1980년대 김대중은 살아있었다. 그러나 자유롭지 않았다. 1973년 납치 사건 이후 그는 계속 정부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1976년 3월 1일 명동 성당에서 민주구국 선언을 발표했다. 그 대가는 가혹했다. 구속되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당했다. 독재자의 죽음이었다. 국민들은 민주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새로운 독재자가 등장했다. 전두환이었다. 그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전두환은 군대를 보냈다. 총을 쏘라고 명령했다. 수백 명이 죽었다. 김대중은 다시 체포되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혐의였다. 내라는 못죄. 광주 사태를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것이었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개의치 않았다. 1980년 9월 17일 군사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정에 김대중이 섰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 사형이 마땅하다. 1981년 1월 23일 판결이 내려졌다. 사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기록에 따르면 김대중을 포함해 24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김대중의 형량이 가장 무거웠다. 세계가 항의했다. 미국, 일본, 유럽 각국. 김대중을 죽이지 마라.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에게 압력을 넣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탄원했다. 1973년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김대중을 죽이려 한다. 국제사회가 개입한다. 결국 살려준다. 그러나 자유는 주지 않는다. 1973년 납치 사건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비공식적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죽었다. 이후락도 권력을 잃었다.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었다. 1973년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 경찰의 수사 기록은 봉인되었다. 중앙정보부의 문서는 파기되었을 것이다. 김대중은 감옥에서 생각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 자신이 살아서 그날을 볼 수 있을까?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며 그는 알 수 없었다. 1982년 김대중의 형량이 감형되었다. 사형에서 무기로, 다시 20년으로. 국제 압력의 결과였다. 1982년 12월 그는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 망명지에서 그는 계속 민주화 운동을 했다. 간연을 했다. 책을 썼다. 그리고 1973년 납치 사건을 증언했다. 세계에 알렸다. 한국 정보기관이 나를 납치했다. 죽이려 했다. 이것이 박정희 독재의 본질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부인했다. 전두환 정권도 박정희 정권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중의 주장은 근거 없다. 납치는 없었다. 1987년 한국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6월 항쟁이었다.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독재 타도, 민주화. 전두환 정권이 무너졌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12월에 선거가 열렸다. 김대중이 출마했다. 그러나 야권이 분열했다. 김영삼도 출마했다. 결과는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전두환의 후계자였다. 김대중은 또 패배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1992년 다시 출마했다. 또 패배했다. 이번에는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1997년 세 번째 도전을 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외환위기가 터졌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했다. 김대중이 당선되었다. 15대 대통령이었다. 1973년 납치해서 25년 만이었다. 대통령이 된 김대중은 무엇을 했을까?
과거사 청산은 시작했다. 그러나 1973년 납치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너무 오래되었다. 증거가 부족했다. 관련자들이 죽었거나 입을 다물었다. 2000년,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남북 화해 노력 때문이었다. 시상식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했다. 납치, 투옥, 사형 선고, 망명,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그러나 1973년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2003년, 김대중의 임기가 끝났다. 노무현이 새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과거사 청산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독립적 조사기관이었다. 임무는 과거 독재 정권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것, 김대중 납치 사건도 포함되었다.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 문서를 뒤졌다. 증인을 찾았다. 그러나 30년이 넘게 지났다. 많은 것이 사라졌다. 중앙정보부 기록은 대부분 파기되었다. 생존 증인도 많지 않았다. 2006년 2월 4일, 외교부가 김대중 납치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3년 만에 공개였다. 문서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미국 대사 필립 하비브의 보고서였다. 박정희가 김대중 제거를 승인했다. 중앙정보부가 실행했다. 미국이 개입해 김대중을 살렸다. 공식 문서였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2007년 10월 23일,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 공식 인정이었다. 34년 만이었다. 1973년부터 2007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진실은 숨겨져 있었다. 이제 드러났다. 2007년 10월 24일, 서울 남영동 국가정보원 건물.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정원장이 단상에 섰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숨죽였다. 역사적 순간이었다. 1973년 8월 8일 도쿄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정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식 성명이다. 첫 문장부터 폭탄이었다. 34년 동안 부인하던 것을 인정했다. 왜?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되었다. 과거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작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폭탄이었다.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공식 인정했다. 살아있었다면 기소감이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질문이 쏟아졌다. 구체적 증거는? 관련자 처벌은? 피해자 보상은? 국정원장이 대답했다.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200쪽이 넘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전문을 보관하고 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작전 계획서부터 실행 과정까지 모두 드러났다. KT 공작 계획서가 실제로 존재했다. 1973년 7월 19일 작성되었다. 사건 20일 전이었다. 계획서에는 납치 방법, 이동 경로, 수장 계획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실행 책임자는 이철이 도쿄지부장이었다. 아니, 피해자 김대중의 비서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다. 중앙정보부 도쿄 파견 요원이었다. 그는 5명의 팀을 구성했다. 팀원들의 이름도 밝혀졌다. 김동훈, 윤복진,
오종호, 최규희. 국정원 보고서에 명시된 실명들이다. 그들은 8월 초 도쿄로 갔다. 김대중을 감시했다. 타이밍을 잡았다. 8월 8일을 선택한 이유도 밝혀졌다. 그날 김대중이 호텔에서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복도가 조용할 시간대였다. 목격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납치 후 이동 경로도 추적되었다. 도쿄에서 자동차로 간사이 지역에 비밀 아지트로. 거기서 이틀을 보냈다. 그리고 항구로 용금호에 승선했다. 용금호는 실제로 중앙정보부 소속 공작선이었다. 국정원 조사로 확인되었다. 선박 등록 기록, 운항일지, 선원 명부, 모든 것이 나왔다. 1973년 9월에 한국 정부가 조사했으나 무관하다고 발표한 것은 거짓이었다.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한다. 김대중을 수장할 계획이 수립되었다. 발목에 돌을 묶었다. 갑판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실행 직전 서울 본부로부터 중지 명령이 내려왔다. 왜 중지되었나? 미국의 개입 때문이었다. 필립 하비브 주한 미국 대사가 박정희를 압박했다. 김대중이 죽으면 한미 관계가 파탄난다. 박정희가 계산했다. 미국을 잃을 수 없다. 명령을 바꿨다. 생환시켜라. 그러나 한국으로 데려와라. 이것이 수정된 명령이었다. 용금호가 부산으로 향했다. 8월 13일 새벽, 김대중을 육지에 내렸다. 차로 서울까지 이송했다. 동교동 자택 근처에 내려줬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국가가 범죄를 저질렀다. 대통령이 승인했다. 정보기관이 실행했다. 그러나 처벌은?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박정희는 1979년 사망했다. 이후락은 1999년 사망했다. 실행요원 대부분도 사망했거나 고령이다. 살아있는 관련자는 몇 명 있었다. 그러나 기소하기 어려웠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증거가 불충분했다. 변호사들이 반발할 것이다. 결국 형사처벌은 없었다. 국정원 보고서 발표로 끝났다. 진실 규명이 전부였다. 정의 실현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다. 공식 기록이 되었다. 교과서에 실렸다. 다음 세대가 알게 되었다. 1973년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국민을 외국에서 납치했다. 김대중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2007년 당시 그는 83세였다. 은퇴한 지 오래였다. 건강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성명을 발표했다. 34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기록된 그의 말이다. 용서하지만 잊지 않는다. 이것이 김대중의 입장이었다. 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2009년 8월 18일 김대중이 서거했다. 85세였다. 1973년 납치해서 36년 후였다.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봤다. 장례식에서 추도사가 남곡되었다. 그는 5번 죽을 뻔했다. 그러나 5번 살아남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1973년 납치는 그 5번 중 첫 번째였다. 가장 극적이었다. 외국 땅에서 정보기관에 의해 바다에 던져질 뻔했다. 그러나 살아남았다. 2007년 이후 진실이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추가 조사가 계속되었다. 일본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2023년 12월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이
김대중 납치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50년 만이었다. 1973년부터 봉인되어 있던 문서들이었다. 문서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목격자 진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호텔 투숙객들이 들은 비명. 도와주세요. 살인자입니다. 김대중의 목소리였다. 복도 CCTV는 없었다. 1973년에는 호텔에 감시 카메라가 드물었다. 그러나 물적 증거가 있었다. 2210호실에서 발견된 혈흔, 찢어진 옷가지, 밧줄 조각, 약국 판매 기록도 있었다. 8월 7일, 한국인 2명이 클로로포름을 구매했다. 약사가 이상하게 여겼다. 외교관이 왜 마취제를? 그러나 판매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구매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김동훈과 윤복진이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외교관, 비공식적으로는 중앙정보부 요원. 일본 경찰은 그들을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 외교관 특권. 이 방패 뒤에 숨었다. 일본은 어쩔 수 없었다. 50년 후 공개된 문서에는 일본 경찰의 좌절이 드러나 있었다. 한 수사관의 메모가 있다. 범인을 알고 있다. 증거도 있다. 그러나 체포할 수 없다. 외교가 수사를 맡고 있다. 이것이 1973년의 현실이었다. 범죄가 명백했다. 그러나 정치가 정의를 가로막았다. 냉전 시대였다. 한일 관계가 범죄자 처벌보다 중요했다. 일본 정부는 왜 이제야 문서를 공개했을까? 시효가 완전히 지났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이 대부분 사망했다. 외교적 민감성도 줄어들었다. 역사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서도 추가 증언이 나왔다. 2010년대 들어 전직 정보요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은퇴 후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한 전직 요원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증언했다. 나는 용구모에 타지 않았다. 그러나 본부에서 무전을 들었다. 수장, 준비 완료. 그 다음 중지명령. 그리고 부산으로 귀환. 또 다른 증언도 있었다. 이후랍 부장이 격노했다. 미군검들이 방해했다. 그가 소리쳤다. 우리는 침묵했다. 윗선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 이런 증언들이 조각조각 모였다. 퍼즐이 완성되었다. 전체 그림이 드러났다. 납치는 우발적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최고위층이 승인했다. 국가 범죄였다. 그렇다면 책임은? 도덕적 책임은 명백했다. 역사가 판단했다. 박정희 정권의 어두운 유산, 독재의 본질, 인권 유린. 그러나 법적 책임은? 불완전했다. 주범들이 죽었다. 생존자들은 고령이거나 입을 다물었다. 기소는 어려웠다. 2015년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대중 납치 생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검찰이 검토했다. 그러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 만료, 증거 불충분. 법의 한계였다. 진실은 밝혀졌다. 그러나 처벌은 없었다.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다. 가해자들도 사라지거나 늙었다. 정의는 지연되었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의미는 있었다. 첫째, 국가가 잘못을 인정했다. 공식 사과가 있었다. 둘째, 역사 기록이 바로잡혔다. 교과서가 수정되었다. 셋째, 다음 세대가 배웠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2024년 납치 사건 51주년이었다. 기념식이 열렸다.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였다. 생존 가족들이 참석했다. 정부 대표도 왔다. 추모사가 낭독되었다.
김대중은 5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973년 납치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잊으면 반복된다. 기억하면 예방할 수 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현재의 교훈이었다. 미래의 경고였다. 1973년부터 2024년까지 51년의 세월이었다. 그 세월 동안 한국은 변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침묵에서 진실로, 은폐에서 공개로. 김대중 납치 사건은 그 변화의 상징이었다. 어두운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 국가범죄를 인정하는 정직함,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겸손함. 완벽하지 않았다. 처벌은 없었다. 보상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 사건을 배운다. 역사 수업에서, 민주주의 교육에서. 그들은 질문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왜 아무도 막지 못했나? 답은 분명하다.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면 폭주한다. 정보기관이 감시받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른다. 국민이 침묵하면 독재가 승리한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이 교훈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100년이 지나도 이 교훈은 유효할 것이다. 절대 잊지 마라. 절대 반복하지 마라. 이것이 김대중이 남긴 유산이다. 납치에서 살아남아 대통령이 되어 노벨상을 받아 그리고 마침내 역사가 된 한 사람의 메시지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자. 1973년 8월 8일 도쿄 호텔 복도에서 시작된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 우리 모두의 몫으로. 2026년 2월 납치 사건 52년이 지났다. 김대중은 2009년에 세상을 떠났다. 박정희는 1979년에 암살당했다. 이후락은 1999년에 사망했다. 주범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렇다면 처벌은? 공식적으로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2007년 국정원 진실규명위원회 보고서가 정보였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왜? 공소시효 때문이었다. 나치죄의 시효는 15년이었다. 1973년부터 계산하면 1988년에 만료되었다. 그때 김대중은 여전히 탄압받고 있었다.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었다. 실행요원들은 어떻게 되었나? 김동훈은 1973년 일본에서 소환된 후 승진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그는 다른 부서에서 계속 근무했다. 1990년대에 퇴직했다. 포상까지 받았다. 다른 요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처벌은커녕 보호받았다.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공식적으로 그들은 영웅 취급을 받았다. 국가를 위해 위험한 작전을 수행한 자들. 이것이 독재 시대의 논리였다. 반대자를 납치하는 것이 애국이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반역이었다. 가해자가 보상받고 피해자가 처벌받았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2000년대 들어 과거사 청산이 시작되었다. 진실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조사가 진행되었다. 공식 인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 10월 24일 국가정보원이 공식 사과했다. 김대중 납치는 중앙정보부가 저지른 범죄였다. 국가를 대표해 사과한다. 34년 만에 인정이었다. 보상은? 공식적인 금전보상은 없었다. 김대중은 이미 대통령을 역임했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다. 정부는 추가 보상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징적 조치는 있었다.
2010년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이 건립되었다. 국가 예산으로 그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이었다. 납치 사건도 전시되었다. 역사 교육의 일부가 되었다. 제도적 변화는 2007년 이후 정보기관 개혁이 추진되었다.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었다. 법률제 8347호 2012년 2월 10일 공포되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강화되었다. 2020년에는 더 강력한 개혁이 이뤄졌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다. 법률제 17만 5329호였다. 정보기관이 더 이상 체포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을까? 김대중 납치 사건이었다. 정보기관이 통제받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외국에서 자국민을 납치한다. 바다에 수장하려 한다. 이것이 경고였다. 그러나 충분한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첫째, 박정희가 직접 명령했는가? 아니면 묵인했는가? 국정원 보고서는 묵시적 승인이라고 표현했다. 직접 증거는 없다. 명령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왜 미국이 개입했는가? 인도주의 때문인가? 아니면 전략적 이익 때문인가? 공개된 문서는 후자를 시사한다. 한일 관계 파탄 방지. 김대중 개인이 아니라 지역 안보가 우선이었다. 셋째, 일본 정부는 정말 몰랐는가? 1973년 당시 일본 공안이 한국 정보요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납치 직후 즉시 의심했다. 그러나 외교적 이유로 눈감았다. 공모는 아니지만 방조였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 일부 문서는 아직도 비공개다. 미국 CIA 파일 중 일부는 기밀로 남아있다. 일본 경찰 기록도 전부 공개되지 않았다. 역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2024년 납치 51주년에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전직 정보요원의 아들이 아버지의 일기를 공개했다. 1973년 8월 도쿄작전 성공. 그러나 미국 때문에 마무리 못함. 둔하다. 이 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무리란 살해를 뜻한다. 요원들은 김대중을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명령 때문에 못했다. 그들은 실패로 여겼다. 김대중이 살아남은 것을. 그러나 역사는 다르게 판단한다. 김대중의 생존이야말로 승리였다.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 폭력에 대한 인권의 승리, 은폐에 대한 진실의 승리. 2026년 2월 현재 납치 사건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김대중 한 명이다. 보상을 받은 유족도 없다. 기념비는 동교동 도서관과 국립민주묘지의 묘소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다. 김대중과 함께 민주화를 요구했다가 탄압받은 수천 명.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당한 수만 명. 독재 시대를 침묵 속에 살아야 했던 수백만 명. 김대중 납치 사건은 그들 모두의 이야기다. 한 사람의 납치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었다. 한 사람의 생존이 아니라 민주주의 전체의 생존이었다. 오늘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한다. 언론이 정부를 비판한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한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53년 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다. 정부를 비판하면 납치당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면 바다에 수장될 뻔했다. 김대중이 살아남지 못했다면 오늘의 한국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의 묘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들, 활동가들, 일반 시민들. 그들은 헌화하고 묵념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목숨을 걸었다. 김대중은 5번 죽을 뻔했다. 1973년 납치,
1976년 투, 1980년 사형 선고, 1985년 가택연금, 1990년 대정치적 암살 시도. 5번 모두 살아남았다. 왜? 운이 좋아서? 아니다. 국제사회가 압박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 도쿄 호텔 복도에서 납치당한 순간 김대중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더 긴 싸움의 시작. 더 큰 승리를 향한 여정의 시작. 1973년부터 2009년까지 36년의 여정. 그는 증명했다. 복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정의는 늦더라도 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2026년 오늘 한국의 정보기관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1973년과는 다르다. 국회가 감시한다. 법원이 통제한다. 언론이 추적한다. 시민들이 지켜본다. 완벽한가? 아니다. 여전히 비밀이 있다. 여전히 권력 남용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납치는 없다. 적어도 수장 시도는 없다. 그것만으로도 진보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끝났다. 그러나 그 교훈은 끝나지 않았다. 매년 8월 8일이 되면 기억한다. 학교에서 배운다. 언론에서 보도한다. 53년 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왜 기억하는가? 잊으면 반복되기 때문이다. 독재는 언제나 돌아오려 한다. 정보기관은 언제나 권력을 탐낸다. 시민들이 경계를 늦추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김대중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있다.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나는 용서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잊지 마라. 이것이 내가 부탁하는 전부다. 용서하되 잊지 않기. 이것이 그의 유언이다. 1973년 8월 8일을 잊지 마라. 도쿄 호텔 복도를 잊지 마라. 용금호 가판을 잊지 마라. 살아남은 한 사람을 잊지 마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때 침묵했던 사람들을. 그때 방조했던 정부를. 그때 눈 감았던 국제사회를. 악은 악을 저지르는 자만이 아니라 침묵하는 자들 때문에 승리한다.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산다. SNS에 정부를 비판한다. 거리에서 구호를 외친다. 투표로 권력을 바꾼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53년 전에는 달랐다. 그때는 이런 자유가 없었다. 한 사람이 목숨을 걸어 싸웠다. 여러 사람이 감옥에 갔다. 수많은 사람이 침묵을 거부했다. 그래서 오늘이 있다. 1973년 8월 8일. 그날 김대중이 죽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생존이 나라를 바꿨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대를 구했다. 한 사람의 기억이 미래를 지킨다. 이것이 김대중 납치 사건이 남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거저오지 않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피를 흘렸다. 누군가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숨을 쉰다.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 19분. 그 순간을 잊지 마라. 그 순간 한 사람이 납치당했다. 그러나 그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시험받았다. 그리고 결국 53년 후 민주주의가 이겼다.